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범입니다. 이번 제 5편 세무회계 파트입니다. 5, 6, 7, 8편까지 해서 세무회계 제 5편 조세법 총론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강 마지막에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조세법 총론은 총 2문제, 법인세법 16문제, 소득세법 12문제, 부가가치세법 10문제를 해가지고 총 40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이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조세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그 두 문제가 이제 조세법 총론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 두 문제가 이제 국세기본법이에요. 근데 국세기본법의 이전에 해당하는 조세법 총론이라고 있는데, 조세법 총론 안에 원래 국세기본법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뭐 어떤 게 나오냐 했을 때, 뭐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기초적인 뭐 세법에 해당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는 그러한 종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법이라는 부분을 배울 때 이제 법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부분을 이제 배웠을 때 그러한 기초적인 용어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종류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냐? 그 다음에 우리의 세금에 대한 종류, 그러니까 부과하는 종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종가세, 종량세 뭐 이런 거, 가세 표준이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종류, 국세에 대해서는 몇 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몇 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냐, 그거에 위주로 따라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문제 은행식이긴 한데, 조세법 총론은 특히 세무회계 부분은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요. 대체로. 그러니까 뭐 보병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좀 더 깊게 보고 자세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해차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의 반 정도는 문제 은행식인데 뭐 숫자가 바꿔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조금 거기에서 응용하는 방식의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세무회계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위가 좀 더 넓은 그 재무회계보다는 범위가 조금 한정돼 있는 세무회계 쪽이 오히려 더 점수 받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점수라는 이제 후기를 보면은 의외로 세무회계 쪽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회계는 무작정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와 흐름, 그 다음에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특히 세무회계는 이해를 못하면은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세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자, 읽어만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세금은 옛날 농민이 수확한 곡식 중에서 일부를 떼어 간청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자라는 자체가 그 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상평통보 뭐 그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 화폐로 거의 다 쓰이진 않았죠. 옛날 이제 적사에서 보면은 화폐를 이제 시도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성공했어요. 조선시대 최근에 빼고는 다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금전납부가 아니었어요. 예전은 뭘로? 곡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산의 진미의 뭐 특산물이라든지 그 지역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바치는 그런 부분이 예전에 이름이 조세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 조자 자체가 이제 별을 내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돈을 내잖아요. 이제 현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조세가 아닌 그냥 세금이라는 부분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 얘기가 100%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요새 세금은 현금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 자체가 이 현금에 대한 부분에 이제 금이죠. 그리고 카드 납부도 요새는 됩니다. 카드 납부 가능하고 옛날에는 1000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고 했는데 그 폐지된 거는 꽤 오래됐죠. 2014년인가 5년인가 이때 폐지가 됐고요. 제한 납부가. 그 다음에 이제 물납 납부는 본래 허용이 안 되지만 상속 증여세만, 그러니까 막대한 세금과 그러한 재산을 대신 납부를 할 수 있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뭐 그거에 따른 이제 대체로 부동산 등 이렇게 해서 물납도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재 우리의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세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세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너 돈 벌었네요. 세금 좀 내주세요. 라는 의미로 보아주시면 돼요. 강제죠. 선택이 없어요. 우리는 그 세금이라는 부분이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과세 요건이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어떻게 선택이에요? 아니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맞는 표현이에요? 아닌 표현이에요? 맞아요. 아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돈 벌었다? 세금 내라 라는 뜻이에요.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촬영 일자가 지금 6월 3일인데 6월 2일에 소득세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납부할 금액은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 해당하는 세금 신고 납세 의무는 꼭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다. 남자분들 특히 야인시대 좋아하시죠? 지금 SBS 이제 백대에서 이제 1년에 딱 몇 번 해가지고 인기가 많으면은 몇 번 돌려줘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저도 예전에 많이 봤고. 예전에 이제 1910년대에서 45년대까지 해가지고 뭐 종로시장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두한 있죠. 김두한 오야붕이 이렇게 세금을 뭐 걷어들이는 장면이 있어요. 안재모님 그때 했을 때 청년 김두한. 이런 세금 자체가 의미가 아니고 어떤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 그 외에 사람이 세금이라고 명목을 해가지고 돈을 삥 들어간다. 그러면은 주저없이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지 옛날 대한제국의 시대처럼 종로시장에서 이제 세금 걷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누구에게? 일반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아까 선택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죠. 강제죠. 그 다음 세 번째.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짜는데, 자, 국회의원 분들이 이제 예산을 짜는 거죠. 자, 우리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들 예산을 짤 때 기한 내에 국회 예산을 다 해가지고 종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 역사상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짜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된 금액을 얼마인지 이제 책정을 해서 각 지역마다 예산을 짜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건설을 위한 뭐 예산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할 거다라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이제 산업단지 조성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할 거다. 뭐 라는 부분에 이제 각 국회의원분들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예산을 많이 받아내려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당 해가지고 이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국가의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좋은 데서 이제 세금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은 우리의 그 회계의 질적 특성 중에 신뢰성의 하부 속성 중 하나가 뭐예요? 중립성이라고 있죠. 우리는 항상 그 중립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세금을 거두어가가지고 좋은 데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금의 분류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한 번씩 나와요. 자, 세금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서 국세 및 관세를 뜻하며 내국세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글자 오타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키보드가 빡빡해가지고 이게 좀 가끔씩 이게 안 치져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는요, 그 크게 국세는 이제 관세하고, 관세는 수입 쪽 관세고요. 그 다음에 내국세가 있는데, 내국세가 여러분들 내수 쪽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하고 외부에서 이제 물 건너온 이제 그러한 부분 관세 나눠지기 때문에 관세하고 내국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같은 국세긴 한데 종류가 엄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는 가장 대표적인 것,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차량, 대표적인 차량에서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여러분들 차량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르노 이제 뭐 그랑 코레오스라고 쳐요. 홍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저는 르노 쪽 차를 좋아하는 편이다. 예,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예, 홍보하는 게 아니고 르노 그랑 코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CC가 뭐 한 뭐 얼마인지 모르겠다. 네, 전혀. 그래서 뭐 이런 마크 있잖아요. 예, 르노 마크. 예. 이런 마크인데 여기에 이제 개별 소비세가 붙거든요. 개별 소비세를 예를 들어서 5%짜리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량 가격을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개별 소비세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몇 프로, 뭐 한 2%라든지 1%까지 인하를 해서 뭐 6월 30일까지 뭐 마지막 기회 르노 그랑 코레오스 해가지고 2,800만 원부터 뭐 시작 해가지고 개별 소비세 완벽 인하 이러면서 막 그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BMW라든지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딜러 쪽에서 이제 또 할인하는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댓글 걸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 거는 이제 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로 이제 주유소에 보면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부과가 되죠. 여러분들이 차를 소유하고 기름 넣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고, 주세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주세. 그 다음에 인지세는 주로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그러한 서류 작성을 할 때 나오는 인지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하시는 분들 증권거래세 무조건 내고, 교육세는 말 그대로 교육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이 농어촌 특별세가 여러분들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음으로써 부과하는 세금이 농업청 특별세인데 본세의 20%를 납부를 하거든요. 농업청 특별세는 말 그대로 농촌이라든지 어촌에 그러한 세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이제 농어촌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 집 앞에 가면은 바로 건너가 바로 배방이거든요. 집이 배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벼 심는 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벼를 심는 분들 아니면은 사과 나무 심는 분들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해 주시는 분들, 그게 농업청 특별세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혜택이 많아요. 엄청 농어촌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 종류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부분. 이 4개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거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문제 연습하시면서 또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종류인데, 지방세 종류 여기 줄 것이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약 9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취득세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는 말 그대로 이제 등록을 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청이라든지 뭐 시청에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신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나눠져 있는데 금액이 다 차등 적용이 돼요. 레저세는 약간 가평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평에 가면은 저기 설악 쪽,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거기 수상스키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내졌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조금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가져가는 세금 약간 11%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89% 가져가고 지방소득세 11%를 또 분담을 해줘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약간 여러분들이 내는 소득세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담배 소비세는 담배를 피시는 애연가님들을 위한 세금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옛날에 80년대에서는 그 국가의 사대를 해가지고 담배를 좀 촉진하는 그게 있었죠. 지금은 담배를 피면은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은 인식으로 많이 바뀌죠. 냄새도 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간접흡연 많이 맞기 때문에 힘듭니다, 진짜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국세나 지방세 종류가 아닌 것 해가지고 국세인 것은 지방세인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조세법 용어입니다. 이거 문제 나와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원천징수랑 가산세랑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담세자 이 4개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 원천 징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세금을 그냥 수시로 이제 납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 납부. 근데 수시 납부라고 하면은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세금을 그러니까 포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낸다. 세금을 안 낸다는 그런 우려에 그런 수시 납부가 있는데 그런 의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이제 중도에 납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확보인 거죠. 세금을 조기 확보를 이제 목표로 잡는 게 그 원천 징수라고 부릅니다.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소득세에서 이 원천 징수라는 용어가 많이 출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냥 중도 납부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산세는 세금을 안 냈을 때, 납부를 안 했을 때, 이제, 내야 될 원래 본세에서 가산해가지고 붙는 게 가산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주로 이제 신고를 안 했다든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가산세고, 나머지 건 읽어만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자. 여기서 줄여서 납세 의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납부하는 자예요. 또는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담세자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법정신고 기한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신고 읽어만 보시면 알아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요, 특히 그 법인세에서 출연이 될 거예요. 특수관계인은 누구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위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그 다음에 부모님 위에 보시면은 조부님하고 조모님 있고, 어머니 쪽도 당연히 조부님하고 조모님 있어요. 외가 쪽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이제 동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동생.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그 다음에 형이라든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누나라든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형제자매. 그다음 부모 쪽도 형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숙부라든지 숙모님 이렇게 계시죠. 이때 형제가 이제 여기 보면 삼촌이거든요. 촌수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부모님의 이제 형제분 해가지고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몇 촌이냐면 사촌이 되는 거죠. 주로 사촌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배우자가 있을 거고요. 같이 배우자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또 거기에 자녀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가 특수관계인으로 취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촌까지를 해당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6촌까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6촌이고, 좁게 보면 4촌이고. 선생님, 그러면은 7촌하고 8촌은 특수관계인이 아닌가요? 너무 먼 친척이기 때문에, 친척이긴 한데 너무 멀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 봐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은 나를 비롯해서 거의 가족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짧게 보면 4촌, 길게 보면 6촌까지 좀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4촌 정도까지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읽어보시면 알 거고,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는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경우고, 간접세는 반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직접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이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이게 직접세와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가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가 빠졌는데 그 부가납부하고 신고납부가 또 있거든요. 이게 또 시험 문제 또 나와요. 종류도 나오고, 부가납부는 고지납부. 여러분들이 이제 고지납부를 해가지고 집에 우편물 날라오거든요. 세금 내라고. 주로 어떤 거냐면은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이게 이제 고지납부 형식이다 봐주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신고납부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 어떤 거냐면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상속증여세는 고지납부 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지납부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이거를 외우시면은 안 외워집니다. 이거는 절대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류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특히 문제는 국세 부과의 원칙만 출제된 바가 있고요. 제 모의고사에서는 세법 적용의 원칙도 같이 문제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두시면은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실질 과세의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 후 사후관리, 네 가지가 국세 부과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네 가지는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득과세 금지, 세무공무원 재량 한계, 기업에게 기준 존중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세부과의 원칙이니까 이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실신군주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중요해요. 자,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작성된 내용이고요. 실질과세 원칙은 당연히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속자가 이제 실질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줄 거면 돼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횡의 또는 거래의 기속이 명의일 뿐이에요. 사실상 기속자가 따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의 명의일 뿐이고 라는 의미는 소위 얘기하는 바지죠, 바지. 바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입는 바지가 아니고요. 바지 사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속이 명의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B라는 사업자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사업자는 명의만 빌려줄 뿐 내가 사업을 안 한 거니 실제로 기속되는 자는 B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세금을 납부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게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줄에 줄 것이면 돼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되실까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어떻게?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가 다르더라도 기속자가 직접 사업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사업을 안 하는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사업을 해요. 이분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하고 그러한 소득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건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로 부가가치세 사업자 명의는 A인데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은 누가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B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부담하는 의미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왜냐? A 사업자는 안 하는데 B 사업자한테 명의만 빌려주는데 B 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고 토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거를 공무원이 잡아낼 수 있냐? 못 잡아내죠.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합니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준다든지. 근데 사실 그렇긴 하진 않죠. 세무공무원도 직접 실사하지 않은 이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다라고 보면 돼요. 명의를 빌려주는 거는 내가 일할 만큼 일하고 세금은 저 사람한테 넘기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여기 첫 번째 줄에 줄 것이면 돼요.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해라. 이런 의미고, 세무공무원도 친절하게 이러한 사항을 안내를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납세 의무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하고 그 세무공무원이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납세 의무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도 둘 다 적용이 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 가세 원칙입니다. 이건 세무 공무원이 된 거죠. 근거 가세 원칙은 세법에 그러한 근거 자료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부과를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아무 이의 없이 부과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하여 한다. 그러니까 세법에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공무원들은요, 자료가 없으면은 안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공무원에게 넘겨줘야 그제서야 이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일부만 해가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근거를 결정서로 작성을 하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장은 납세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서 서명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근거가세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이제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라는 의미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도 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라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적용이 된다 라고 했었고요. 근거가세 원칙은 세법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입니다. 이 문제 몇 번 나온 바가 있어요.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는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되 그 조건을 이행해 주셔야 돼요.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는 그만한 대가의 요청도 있다는 의미가 돼요. 소고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가 없는 소고기 사줄 리가 없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줄 그어주시면 돼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그 감면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만약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예요. 혜택은 주되 그 조건을 이행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소고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죠. 야, 내가 친구한테 내가 소고기 사줄게 이러면은 이제 대가 없는, 그러니까 그 의심을 해야 돼요. 절대로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다. 분명히 어떠한 요구라든지 조건을 내 걸 거다.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20만원치 사주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죠. 예. 어떤 의미냐면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특례를 주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한을 거는 거예요. 뭐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특례를 걸었을 때는 항상 그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감면 후 사후관리 쪽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고용유지 그 증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명 공제 받을 때 금액이 좀 짭짤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과밀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과밀화라든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과밀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몰려있는 지역, 이게 과밀 지역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최소 뭐 3년이라든지 5년 동안 이 사람이 유지를 꼭 하셔야 돼요. 퇴사 안 하고요. 아, 퇴사해도 돼요. 퇴사하고 그 인원수만 딱 유지를 하면 돼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혜택을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거예요. 추징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한 명당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줘요. 3명이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아요. 이거를 5년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약간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콤한 거를 이제 먹고 그 대가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못 받았을 때 따르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그래서 5년간 유지를 해야 돼요. 3명을. 유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한 명당 100만 원이니까 다시 납부해 주셔야 돼요. 추징하고. 만약 유지했다라고 하면은 잘했어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게 바로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조세특례 제한법 봐가지고 획기적인 제안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유지하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세금 납부를 이제 뭐 줄이겠다라는 목적에 얘기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화살은 누가 날라와요? 나한테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몇 년 안 있다가 퇴사할 목적이면은 이런 혜택이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으면 돼요. 라고 하고 몇 년 뒤에 퇴사하고 도망가시면 돼요. 추징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럴 자신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현실을 봤을 때 내가 이 조세감면 사후관리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부에 보고를 할 때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요. 한번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몇 년 동안 유지를 못하면은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꼭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사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법 적용의 원칙인데요.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은 아니 돈 없는 사람 그 삥 뜯지 마라 이런 의미도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에 그 이제 정당한 이제 목적성에 비추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재산 세법에 의해서 어떻게든 뜯어가지 마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재산권 부당 침해 원칙 이렇게 되고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소호가세 금지입니다. 소호가세는요 예를 들어서 감면이 돼요. 감면이 되는데 그 과거에 있는 5년치까지 해가지고 소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소호가세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돼요.
과거에 있는 것까지 변경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게 소호가세 금지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소호가세 금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가지고 읽어만 보면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가, 수익가, 재산가,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그러니까 딱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제정이 되고 제정이 된 거를 5년 동안 소급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하지 마라 이 뜻인 거예요. 야, 오늘 변경된 거를 오늘부터 적용해야지 과거에 있는 것까지 변경해야 되냐?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가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까지 바꾸지 마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게 뭐 3.3이라든지 그런 데서 도대체 이 5년짜리 이 자료를 어떻게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했나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도 환급받은 금액이 그때 뭐 40만원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경정 청구 안 한다 했어요, 제가. 뭔가 찝찝한 거죠. 왜냐면은 저는 그때 연말정산 때 전에 환급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특히 3.3은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런 의혹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상 소급과세 금지라든지 진정 소급과 부진정 소급이 있는데 이거는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까지 소급을 하냐 안 하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무원 재량의 한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못할 부분을 해주지 마라 이 뜻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과세의 형평, 해당 세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한계는 엄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는 세금을 부과를 때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6급이라든지 7급 정도 되면 가능은 하겠죠. 8, 9급은 안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내가 5만원까지는 내려줄게요 라고 합의를 보면은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한계, 그 이상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재량껏 하는 것도 그러한 한계를 갖고 하셔야 되고 못할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런 감당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계 엄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기업에게 존중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는 법인세 때 적용이 될 거예요. 법인세 때 그 세무 쪽에 있는 기준에서는 세무 기준에 무조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도 세법인지 만큼 세무 기준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너희 기업 회계 기준에 적용시키겠다라는 의미가 기업 회계의 존중이다라고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조세법 해당하는 이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늘 내용은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 뭐냐면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관련 용어. 관련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몇 개 체크했잖아요. 그거는 꼭 보아주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직접세와 간접세, 그 다음에 신고납세제도. 책에는 없어요.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 적어놓은 거 꼭 그 필기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가제도. 그냥 제가 부가제도라고만 적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고지납부 이고요. 그 부분 이 두 가지는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세 부과의 원칙. 네 가지 있었죠.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실질 과세의 원칙, 그 다음에 근거 과세의 원칙, 마지막에 조세 감면 후 사후 관리.
이 네 가지는 이 문제에서 꼭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부분이 있었죠. 첫 번째는 공무원의 재량 한계, 그 다음에 소득과세 금지, 그리고 부당권 침해 금지, 마지막에 기업에게 존중. 이 부분도 꼭 참고로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또 되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이제 26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다음 파트가 본래 내용이 여기 6편이 법인세법이에요. 근데 법인세법을 먼저 배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제가 27강에 올리면은 솔직히 세무의 흥미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편의 법인세법은 제일 마지막으로 옮기도록 하고요. 자, 반대쪽으로 역순 올라갑니다. 8편 부가가치세, 7편 소득세, 6편 법인세법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 진행을 할 테니 페이지가 좀 뒤에 있는 부분은 문제 파트 내용이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법 총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 순으로 해가지고 교재가 출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실 때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 보시고 마지막에 법인세법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27강부터는 그 부가가치세로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8편 부가가치세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